안녕하십니까. 한강지 대표 나동선입니다. 저는 아크로리보아임 담지 백이동 상가 코너에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최근에 흑석동 그 구역에 투자하신 분 때문에 흑석동이 더 뜨겁고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정치적인 색채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동양차를 공부하니까 사주 그 이론 중에 재생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재물은 관을 생해준다. 돈이 많으면 벼슬도 살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벼슬을 살 수 있는데 벼슬 가지고 재물을 구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역사책에서 보면 다 대부분 실패를 하죠. 그렇죠? 부정축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고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직에 계시면서 했기 때문에 구설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차후에 뭐 저희 관심 대상은 아니고 오늘은 이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요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명예로 갈까요? 돈으로 갈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직업 선택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이게 많으면 이걸로 가라고 해요. 사주에 이게 많으면 이걸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없으면 이걸로 가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도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개 다 잡으려면 확실하게 요것도 자기 걸 갖고 있고 요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어찌됐든 옛날 산업공사 시대 때는 관이 중요해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됐는데 요즘은 이 관 갖고 관이 이제 직장도 되고 명예도 되고 벼슬도 되지만 이것만 갖고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가끔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오고 의사분들도 많이 오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 당신들 이렇게 전문 직종에 투자로 다니나 그러면 월급만 갖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건 하지만 자기만 도태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재테크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오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재테크하고 그 관심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부자 되고 싶고 누구나 돈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는 국가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직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라는 건데 어쨌든 그건 차원 문제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구구역에 상가와 아파트 2개 신청하는 전략에 대해서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겸용주택 그런 경우도 올려드렸거든요. 자, 그건 왜 겸용주택이 필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지는 241 해배입니다. 면적이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651만 2천 원이던가요? 예, 651만 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건물 연면적이 272.07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라는 것은 바닥에 건물이 깔고 앉는 면적을 말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왜 필요한가 아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18.68이 되고요. 자, 연면적 272.07 중에서 주택 부분. 자, 주택 부분이 적어요. 주택 부분이 얼마냐면 주택 부분이 67.65네요. 67.65. 건축물 대장상에 그렇습니다. 공부상에.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는 겸용주택이에요. 자, 겸용주택은 우리 도정법상 상가는 상가가 있어야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조례 27조인가 7조인가 모르겠는데 조례에 하면 상가 분양 순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쫙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재개발 관련된 동영상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겸용주택은 자, 주택 부분과 상가로 나눠지는데요. 자, 주택이 67.65예요. 그러면
상가가 얼마냐면 전체 면적에서 272.07 빼기 67.65 하면은 204.4이네요. 자, 여기에 관련된 토지를 나눠야 되겠죠. 토지. 자, 토지가 총 241이에요. 241인데 이 겸명주택은 주택 부분 토지와 상가 토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야 돼. 이게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구구역 조합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나누겠습니다. 상가와 주택으로. 241로 나누면 자, 전체 땅 토지가 241 중에 주택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자,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가 앞에 강의에서 찍어줬다시피 자, 주택 부분의 토지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자, 둘 중에 적은 겁니다. 미니멈. 자, 첫 번째 주택 연면적 67.65가 되겠죠. 두 번째 다음 둘 중에서 큰 겁니다. 첫 번째가 이 건축물 면적 부분에 주택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걸 계산하면 118.68 곱하기 272.07분의 주택 면적이 67.65죠. 계산하면 29.50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자, 건축물 면적이 첫 번째가 주택 면적이 67.65를 봅니다. 두 번째가 건축물이 앉아있는 29.50 곱하기 도시 지역에서는 몇 배? 5배. 그러면 29.5 곱하기 5배 하면 147.50으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전체 토지 면적분의 연면적 분의 주택 면적이죠. 계산하면 자, 67.65고 272.07이죠. 241 곱하기 67.65 나누기 272.07 하면은 59.9이네요. 자, 1번은 전체 땅에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택 차지하는 면적 59.92. 두 번째는 주택 면적 곱하기 전체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땅 지분에 대한 5배 하면은 자, 요 둘 중에 큰 거는 이거죠. 요 둘 중에 큰 거는 요것과 요것의 작은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은 59.92가 되겠어요. 땅에 대한 지분은. 잘 안 지워지네요. 오랜만에 쓰니까. 그러면 자, 241에서 241 전체 땅에서 59.91을 빼버리면 181.08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에 대한 면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정 예상가 제가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단지 관리처분 총회 때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전엔 저도 한 번도 재개발 총회 가본 적이 없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많아서 이걸 연구하다가 분석하다가 비대위하게 됐고, 비대위하다가 조합장 선거도 나갔고, 그러다가 비대위 대표 사무실 쓰기 위해서 부동산 사무실도 오픈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감정 예상가를 계산해보면, 자, 재개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지예요. 건축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물은 재개발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50만 원 정도밖에 안 쳐줘요. 계산해보니까. 제가 돌려본 바에 하면. 자, 그런데 이 면적이, 연면적이 272니까 얼마입니까? 272 곱하기 0.3025 하면 82.3평 정도 되네요. 그냥 계산상 82평이라고 하겠습니다. 82평. 평당 50만 원 하면 그냥 4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인정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토지예요. 자, 토지는 651.2 곱하기 241을 곱해 줄게요.
자, 651.2 곱하기 241을 곱하면 15억 6,900인데 15억 7천만 원 할게요. 15억 7천만 원. 자, 이거에다가 이거는 세금 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감정평가 고발할 때 7구역은 좀 전용 주거지역 1종도 있고 2종, 3종이 있었기 때문에 각 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평균이 1.2였어요. 섞였었다고 과정에서. 근데 9구역은 대충 보면 1.3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배 나오는데 이제 그 상가지역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1.5를 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니까 평균 잡아서 1.4로만 곱할게요. 1.4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조합해서 이 건물에 대한 그 감정평가가 얼마다 나와버렸으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추론해 보는 겁니다. 15억 7천 곱하기 1.4 하면은 22억 정도 되네요. 22억. 22억에다 건물값도 하면 22억 4천, 22억 5천. 그런데 비례율이 9구역에 118.98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93인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금액에다 이 비율을 곱해줘야 돼. 1.18을 곱해야 되죠. 그래야만 그 가격이 되는데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 건물을 부셔서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더 추가로 부가 창출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가 창출되면 조합원한테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가겠죠. 다시 환급이 되니까. 그런데 9구역은 사업성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118.93%에서 조합이 아마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저는 대충 모르니까 23억이라고 볼게요. 대충.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이 정도 계산을 해서 보고 그러면 이분이 뉴스 보니까 25억 7천에 샀더라고요. 매수가가 25억 7천에 샀습니다. 그러면 P를 얼마 준 거죠? 프리미엄이 25억 7천에서 23억 빼버리면 2억 7천 주고 산 겁니다. 이 정도 예상을 할게요. 이 정도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9구역의 그 아파트 2개와 상가 분양하는 신청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23억이다. 그러면 자, 9구역의 41평형입니다. 41평형 분양가가 8억 8천인가요? 8억 8천인가? 9억인 예, 8억 8천입니다. 8억 8천. 조합원 분양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평. 25평이 5억 4천? 네, 5억 4천. (34평부터) 할게요. 34평이 7억 4천 정도 됩니다. 7억 3,500인데 그냥 7억 4천 할게요. 그 다음에 25평 5억 4천. 이 정도가 조합원한테 주는 분양가입니다. 상가는 아직은 모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23억을 분배를 시키면, 여러분 같으면, 그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23억을 권리가가 있다고 하면, 자, 41평 하나 신청합니다. 그러고도, 자, 9억이에요. 9억 잡게요. 9억으로 잡아도 빼면 얼마죠? 14억이 남죠. 자, 25평. 자, 아파트 2개 받을 때는 무조건 대형 평형 하나, 큰 평형 하나, 나머지 2개로 받은 거는 항상 25평이에요. 그러면 5억 4천 뺍니다. 5억 4천 빼면 요거 하나 하고 빼버리면 8억 6천이죠. 8억 6천이 남습니다. 그러면 상가 8억 6천. 이렇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자, 그러면 자, 41평의 시세가 얼마나 될 거냐? 어떤 분들은 막 25억, 신문기사 보니까 25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5억은 좀 뻥이 심해요. 아크로가 46평형. 46평형이 아크로 한강조망 되고 그러는 게 46평이에요. 아크로도 물론 롯데 시그니처도 잘 짓겠죠. 그렇지만 아크로는 일반 브랜드가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입지. 부동산에서는 입지.
9구역하고 7구역하고 7구역이 단연 좋습니다. 옛날 살던 동네 비교해보면 돼요. 좋은 주택들 다 7구역에 있었어요. 큰 건물들, 땅 넓은 것들. 9구역은 집가가 높은 거는 장사하고 우리 시장이 인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주거용으로는 7구역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게 제가 7구역을 이사 온 이유기도 했고요. 강남을 버리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가 7구역 조합원이기 때문에 7구역을 아크로를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제 양심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지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수가 41평, 5평이 부족해요. 그래서 9구역이 40평대 한강 조망이 될 거냐? 저는, 처음엔 되겠지만 나중에는 1, 2구역 개발되고 앞에 그 하이가든 있고 하면은 좀 어렵다고 봐요. 방해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 조망 저는 프리미엄, 옛날에는 3억을 받는데 반포 같은 경우는 7억까지 갭이 생겨요. 한강 프리미엄이. 그냥 저는 3억만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평수가 5평이 작죠. 그러면 25억을 46평으로 나누면 평당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5천만 원이네요. 그럼 5평이면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대충 5억 5천. 역세권. 여기서 좀 멀죠, 9구역이? 7구역보다는. 그래서 대충 6억 정도 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41평형을 시세가 얼마나 갈 거냐?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9구역이 뭐 더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관점이. 실제로 센츄럴 2차 푸르지오 45평대 가격 얼마인지 보세요. 가격 보세요. 아크로의 절반 정도밖에, 아크로는 거래된 게 없기 때문에, 보류지가 18억 9천에 거래된 거 외에는 거래된 게 없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정컨대 잘해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센츄럴 2차 같은 경우 뭐 최근에 그 거래하신 분들 12억, 13억에도 거래하신 것 같아요. 40평대. 이것이 그 45평인가? 그게 45평이 그 정도 거래됐으니까 9구역은 이 정도 가지 않을까. 현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0평대는, 지금 우리가 아크로가 15억이니까 대충 한강 조망 되는 거 대충 빼고 그러면은 여기는 한 13억 정도? 25평은 아크로가 지금 매매된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 13억, 12억 5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한 11억만 보겠습니다. 상가는 뭐 9구역이 줄 수도 있어요. 9구역이 나중에 중앙대병원 있고 오니까 아크로 상가만 따지면, 전체적인 상가만 따지면, 근데 9구역 상가 단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3구역하고 9구역 경계지역, 중대부중 뒤쪽으로 가면 아파트 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크로 앞쪽에 101동, 102동 상가보다는 훨씬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앙대병원 쪽에 있는 상가는 좋겠죠. 이쪽에 내려와 있는 상가들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가의 핵심은 2구역이다. 2구역이 개발되면 상가의 기후는 모든 2구역으로 집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내 방송 하시네. 그래서 어찌됐든 상가는 프리미엄 여기서 대충 한 5억만 볼게요. 5억만.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선택. 아파트 2개와 상가 하나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프리미엄이 19억에서 9억 빼버리면 10억이죠. 이렇게 빼면 5억 5천이면은 5억 5천. 요거는 9억이니까 프리미엄, 아니 여기는 12억, 아니 13억 볼까요? 13억? 그러면 4억 4천. 그쵸? 이게 더하면 10억. 대충 40평대 하나, 25평 하나, 상가 하나 받으면 10억, 20억. 대충 20억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제 20억인데, 이건 우리가 한가에 제가 아직 관과를 했는데, 20억 정도 프리미엄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요 주고산 프리미엄 빼야죠. 2억 7천. 그냥 2억 7천 빼버리고 3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투자 대비 순수 먹는 프리미엄은 17억으로 볼게요. 17억. 맥시멈. 그런데 만약에 34평, 요금에는 5억 6천이죠? 5억 6천, 34평 요거 했다. 그러면 5억 6천, 5억 5천, 4억 4천 더하면 10억 6천, 대충 15억 5천.
또는 15억 5천 정도 볼게요. 근데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에서 아파트 2개를 파게 되면 아마 저기 중도금 대출 이런 걸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주비 대출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심각해지죠. 그렇죠? 심각해집니다. 이게 전세 뭐 얼마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대도 동작구는 투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 건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 대출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개를 신청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력으로 가능하다면. 근데 올 재산으로 올인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더 이상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고 보면 2개가 신청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아파트 2개 신청해버리면 이 대출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략은 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파트 2개와 상가 하나를 신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프리미엄은 17억에서 15억 5천 정도 본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뉴스대로 볼게요. 뉴스대로 아파트 40평대 하나 플러스 상가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신청하실 때요. 이렇게 신청했다고 보면 자, 프리미엄 10억 하나도 있고요. 상가 4억 4천.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남죠. 만약에 여기서 9억을 빼고 이 3억에서 9억을 빼버리면 16억이에요. 아니다. 14억이에요. 14억이면 상가 큰 거 받을 수 있겠죠. 상가를 좀 더 좋은 거 받을 거예요. 아파트는 같은 평형끼리 뺑뺑이 돌리지만 상가는 권리가게 큰 사람부터 상가를 좋은 걸 찜해요. 자기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14억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프리미엄이 못 붙어도 제가 봤을 때 대충 한 7억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0억 40평대와 상가를 받았을 때 상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것도 한 17억 나오네요. 자, 아파트 25평을 선택할 거냐 상가를 선택할 거냐 이 차이인데 자, 뉴스에 나온 대로 하면 이렇게 신청했다니까 아마 1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 예상 수익이 그렇고 여기서 이걸 빼야죠. 3억을. 그러면 14억 정도. 그래서 원래는 매수 가격을 생각 안 하면 최대 20억에서 17억까지의 예상 수익이 기대된다. 그런데 프리미엄을 2억 7천이니까 3억으로 볼게요. 3억으로 본다면 대충 17억에서 14억 정도의 투자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뭐냐? 자, 주택 부분이 작아요. 67.65, 59.92. 자, 요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요거는 대지예요. 대지 60으로 보겠습니다. 60. 대지 60으로 보면 자, 대지 60으로 보면 곱하기 241. 그러면 60 곱하기 241.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대지가 60해배고 아니죠. 241이 아니죠. 이게 대지가 60해배 곱하기 651만 2천원이죠. 651만 2천원 60 곱하기 651만 2천원 하면은 3억 9천 얼마 되는데 그냥 4억으로 볼게요. 4억 곱하기 1.3 주택이라고 보면 1.5를 곱해 볼까요? 1.4로 곱할까요? 우리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통일되게 해서 1.4로 할게요. (5억 6천이) 되겠죠. 맞죠? 4억 곱하기 1.4. 자, 5억 6천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정법상 상가가 있으면 상가만 주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만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상가가 비중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 생각을 빼게요.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주택에 대한 대지를 보면 감정 예상가가 5억 6천이에요. 넉넉 잡고 6억 볼게요. 6억. 나머지는 전부 상가에 대한 평가 금액이에요. 그러면
자, 대지가 면적도 적어요. 주택 67.65니까 몇 평이죠?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평. 건축물이 20평이고 땅에 대한 가치도 6억밖에 안 돼요. 전체 23억이라는 감정 예상가 중에서 땅에 대한 면적은 땅에 대한 감정 평가는 6억밖에 안 돼요. 그럼 상가가 거의 17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6억밖에 안 나온 걸 가지고 41평 신청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41평 신청이 부분임대 포함해서 69개예요. 구구역은. 그러면 평형대가 많은 거는 대부분 다 줍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평형대가 커서 개수가 별로 없는 거는 신청한 사람들 중에 권리가가 큰 사람대로 신청을 해요. 자, 근데 이분의 경우는 감정 예상가를 전체 금액으로 23억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권리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1평 줍니다.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엄격하게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주택에 관한 면적만 계산한다. 이것만 한다. 그럼 6억 갖고 41평 신청하면 제가 현재 예측하기로는 구구역에서 41평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거의 10억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구구역에 상가가 적고 상가는 1층에 있고 2, 3층, 막 4층 여기까지가 주택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주택 비중이 크신 분들이 만약에 41평을 신청해버리면 주택 큰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제 계산상으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적다. 크지가 않다. 따라서 6억으로 본다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34평을 하나 신청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자, 혹시 이거하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피가 5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5억 6천. 그 다음에 상가는 피가 더 좋아지겠죠. 나머지 상가가 6억 중에 나머지 17억이 상가예요. 그럼 상가는 정말 좋은 거 받을 수 있겠죠. 정말 큰 거. 이렇게 전략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노후에 대책한다면 저 같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가 17억짜리 받아가지고 정말 큰 상가 받아가지고 월세 빵빵하게 막 7, 800, 8, 900, 10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상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가가 정확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안개 속이에요. 이렇게 받는다면 이분은 34평에다가 상가를 받는다면 이건 이제 피가 좀 올라가겠죠. 좋은 상가를 받는다고 하자면 예컨대 피가 10억까지 간다. 가정하면 뭐 상가를 2개 받을 수도 있고 조합해서 준다고 하면요. 보면 피가 5억 6천에다가 상가비 한 피가가 10억 얹어도 결국은 10억 5천 되네요. 10억 6천. 결국은 이렇게 보나 저렇거나 40평하고 25평 상가, 40평 하나, 25평 아파트 하나, 상가 3개를 신청한 경우는 맥시멈 20억인데 피를 줬기 때문에 17억까지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40평하고 상가를 받으면 17억 정도 예상하는데 피를 3억을 줬기 때문에 14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 주택 부분이 작아서 34평하고 상가를 준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준다고 하면 15억 6천이죠. 15억 6천인데 여기서 3억을 빼야 되겠죠. 또 2억 7천 빼야 되죠. 그러면 순수 피는 12억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상가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자 경우수를 나눠서 보면 아파트 2개, 아파트 대형평은 40평 하나, 25평 하나 상가를 받았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은 20억이지만 매매 가격에 포함된 프리미엄 빼면 17억 정도가 될 것 같고 15억 5천에서 17억 정도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고 아파트 41평 하나, 상가 하나 받으면 대충 17억인데 2억 7천 P를 줬다고 가정하면 14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구역 조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택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비중이 따라서 주택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와 상가에 관한 주택평가를 분리시키면 주택에 대한 분리가 낮기 때문에 이분이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은 40평대가 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34평으로 가정을 하면 P가 대충 5억 6천에다가 10억 붙이면 15억 6천인데
2억 7천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대충 12억 정도. 그래서 이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전략적. 근데 지금 뉴스에 보면 요거는 배제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요거와 요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한다면 한 14억 정도 프리미엄이 생길 것 같고 요걸로 만약에 구구역 조합에서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은 주택 부분이 적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분리해서 주택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12억 정도. 그 대신 이분은 더 상관은 좋은 걸 받겠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다 뭐 이런 걸 예상한 건 아니죠. 전혀. 그냥 우리 구구역 조합원들이 상가 분양하고 아파트 2개를 신청하는 거 그런 것을 도움을 드려서 제가 유튜브를 찍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양도세 질문이 좀 있어서 양도세 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그 투자 방법 이것도 제가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보건데 이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수익은 12억에서 17억 사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현 시세 2019년 3월 흑석동 시세를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년 2022년 23년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부동산이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폭등한다고 보면 벌써 지금 뭐 부동산이 바닥을 쳤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다는 거고 요거는 현재 2019년이 그렇다는 거고 2022년이라든가 23년 이때쯤 입주할 때쯤 부동산 경기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은 더 크게 커지는 거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시세 차익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건을 잘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썽이 이제 많은 게 그거죠. 대출에 관한 부분. 대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대출에 관한 부분은 이제 우리 감정 평가를 하고 감정 평가 부분에서 40% 거기에서 뭐 보증금, 방 개수 다 빼고 계산을 하는데 10억을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출 과정에서 뭐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 하나 그거 그 외에는 뭐 특히 불법을 했다고 보여지는 건 없고 뭐 공직자라고 재산 사면 안 돼,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됩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하는데 뭐 좀 올바른 처세는 아니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에 나가면 마음을 비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주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재물과 관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특히 관직에 가면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재물을 탐할 바에 차라리 관직을 가지 마세요. 그냥 돈을 재테크하고 돈을 버시면 돼요. 세상에 요즘은 관보다 더 좋은 게 재물이에요. 재물은 더 자기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옛날같이 재물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때는 직장을 구하거나 관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굳이 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구속적인 생활인데.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시려고 하면 아까 재성과 사주에서 이 재성과 관성, 명예는 관성입니다. 재성과 관성은 결코 같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을 가실 분들은 그러니까 명예를 생각하시고 관직에 가실 분들은 재물을 탐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고요. 그 위에 뭐 다른 뭐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 보면 개인적으로 뭐 크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 강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이제 다른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생각해서 2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이 산 준 금액이 피가 없다고 봤거든요. 근데 조합에서 이거를 개인정보라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권리가가 얼마인지. 이거를 알면 이게 전부 스토리가 쫙 짜지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 다른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구구역 조합원이시기도 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요거에다가 1.5배를 곱해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241 곱하기 651.2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1.5를 곱하고 여기에다 건물가 4천 하게 되면 거의 24억 정도 됐거든요. 24억, 25억.
그래서 P가 없다고 봤는데 요 P를 잘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요 부분을 계산하고 요 부분 계산하면 최대 20억에서 15억 6천까지 20억에서 15억 6천, 그러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의 프리미엄은 생길 수 있다. 현 시세로 본다면 부동산 크게 없는 한 만약에 중간에 부동산이 뛰면 더 올라갈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고 산 프리미엄을 계산한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12억에서 20억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흑석동 9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